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KB증권의 김해 민재기 팀장입니다. 자, 날씨가 이제 여름 날씨가 되네요, 그죠? 아직 이제 4월 중순 정도 됐는데 벌써 6월달 뭐 날씨라고 좀 전에 우리 또 PD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더운데 증시가 이제 뜨겁고 이렇게 빨갛게 달아올라야 되는데 날씨만 뜨거운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든 이번 주 주간 찐시황도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같이 한번 공부를 하고요. 또 다음 주를 준비해보는 그러한 시간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장에서 가장 지금 이슈는 뭘까요, 여러분들, 가족 여러분들? 지금 제가 판서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 오늘이 일요일 밤이고 이번 주에 가장 이슈는 결국에는 뭐죠? 달러, 원, 환율이죠, 환율. 네, 환율이 지금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달러당 우리가 달러를 가지고 우리나라 원화를 바꿀 때 얼마를 주면 된다? 1370원이라는 돈을 주고 바꿔야 된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이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2022년 10월 이후에 최고치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환율이 제가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달러 원이다. 그러면 앞에 통화를 중심으로 판단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달러 원 이게 올라갔다. 그러면 앞에 통화가 뭐가? 강세가 되고, 그죠? 앞에 통화가 중심으로 보면 된다. 그래서 이게 올라갔다. 그러면 달러가 올라갔네. 달러가 강세네. 그러면 상대편 통화인 반대편 통화인 원화는 뭐죠? 우리나라의 원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달러 N은요. 하나 우리 공부를 해보면 달러 N. 이거는 달러와 일본 엔화잖아요. 그럼 이게 최근에 이번 주에 153엔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또 뭐예요? 달러는 강세고 뒤에 있는 통화인 엔화는 약세인 거죠. 쉽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2년 10월 이후에 우리나라 원화는 약세를 아주 크게 보이고 있다. 최고치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원화의 약세가 세지고 있다. 그럼 이것으로 인해서 지난 금요일에 수급적으로 무슨 이슈가 있었는지를 먼저 잠깐 한번 볼까요? 별 이슈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러한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에서 일부 아주 강한 변화가 있었다라는 건데요. 한번 보시죠. 자, 일단 현물 쪽에서는 외국인들은 뭐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장중에 매도를 한 500억 정도 매도를 하다가 150억 정도로 매수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일단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환율이 원화가 약세가 되었지만 별로 아직까지는 동요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 한번 볼까요? 코스닥. 코스닥도 한 700억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금요일에 한 500억, 700억 정도 매도가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정도 매도 나오다가 매도 규모가 오히려 살짝 줄어들었네요. 마이너스 한 300억 정도 순매도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일단 외국인들의 현물 포지션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근데 선물에서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선물은 뭐죠? 현물이 아니라 미래의 가격을 예측해가지고 그죠? 움직이는 그런 파생 쪽의 상품인데 그러면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한번 보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금액 기준입니다. 금액 기준은 수량 기준으로 바꾸면 몇 주를 팔았는지가 나오는 거고요. 이걸 금액으로 바꾸면 이게 14,000계약이라고 되고 수량으로 바꾸면 금액으로 바꾸면 1조 3천억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지수 선물에서 1조 3천억 정도의 매도를 했다. 이거는 뭐 만만치 않은 금액이네요. 그죠? 현물 쪽은 별로 움직임이 없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선물에서 1조 3천억 정도의 매도를 보였다라는 게 조금 경계심을 여전히
가져야 되는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죠? 제가 선거 이후로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1월이 아니죠. 4월 10일 날 선거가 끝이 났고 자, 그 뒤로 지금 우리나라 원화가 더 약세가 되고 있는데 이 원화 약세의 요인들을 지금부터 그럼 우리가 한번 볼 텐데 어쨌든 원화가 약세가 되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의 수급인데 일단 현물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단 선물 쪽에서는 변화가 좀 있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자료를 가지고 잠깐 한번 보면요. 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냐. 여기가 22년입니다. 네, 여기가 22년이고 여기가 우리 24년이죠. 네, 여기가 뭐 23년이네요. 그죠? 네. 약 1년, 2년, 3년 정도 채 3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노란색이 코스피 지수고요. 네, 노란색이 코스피 지수고 검은색이 달러 원 환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관계를 한번 그려놓은 것을 업데이트를 해봤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제가 또 바로 업데이트를 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자, 환율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1,300원 정도 부근에서 1,370원을 돌파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1,370원을 돌파해서 매우 약세로 가고 있잖아요. 위로 올라가면 약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위로 올라가는 구간에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어땠는지를 최근 2, 3년 동안의 흐름을 한번 보면 아, 우리나라 환율이 약세일 때 주식시장이 별로구나 아니면 좋구나 라는 것을 판단해 볼 수 있죠. 네. 자, 환율이 올라가는 구간 한번 볼까요? 네. 자,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올라가는 구간 여기 있네요. 이게 얼마예요? 1,300원에서 자, 2022년 지금 10월 달 이후로 여기가 한 10월 정도 되겠네요. 그죠? 요 이후로 가장 강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맘때 이 1,370원을 돌파해서 이렇게 환율이 움직였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코스피가 어땠냐? 2,500선에서요. 네. 2,200선까지 이렇게 300포인트 정도가 박살이 납니다. 박살이 나는데 사실 그 전부터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여기 보시면. 네.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이 어떻게 되었죠? 그때부터 1,200원, 1,200원부터 1,300원, 1,400원까지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코스피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 2022년도의 상반기, 하반기까지의 흐름이었네요. 그죠? 네. 자, 그리고 환율이 1,400원대에서 빠르게 이렇게 안정을 찾으면서 지수가 어느 정도 더 이상 빠지지 않고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그죠? 네. 자, 가장 뭐 최근의 흐름 정도 한번 보면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 보이시죠? 네. 1,250원에서 약 1,350원까지 한 100원 정도 상승했는 구간에서 우리 코스피는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즉, 한 두 곳 정도만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이 정도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가 될 때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하구나 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코스피가 최근에 좀 괜찮았다. 그죠? 2,700선 돌파했다가 네, 여기가 2,700선 넘어섰었잖아요. 그죠? 금요일 날 종가가 결국에는 2,700선이 깨지면서 그 밑으로 내려오는 그림, 노란색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반대니까 네,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지수는 안 좋으니까 그러한 그림을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최근에 환율의 이 약세에 비하면 우리나라 원화의 약세에 비하면 달러원 환율의 상승에 비하면 코스피가 그래도 좀 잘 버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하나 그림 더 보여드리면 자, 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까지 한번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자, 외국인들의 순매수 누적 포지션과 달러원 환율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확대를 좀 해서 한번 보시죠. 네. 자, 여기에서는 이제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요. 역축입니다. 여기가 1,200원이고, 그죠? 여기가 1,200원, 여기가 1,300원, 여기가 1,400원입니다. 2022년 10월 달, 아까 우리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죠? 여기 2022년 10월 이후로 가장 환율이 약세다라고 했는데, 요때 환율이 약세를 보일 때 외국인들이 어떻게 했나요? 외국인들이 사다가 요렇게
주춤하는 거 보이시죠? 네. 같이 이렇게 외국인들 수급이 주춤하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안 좋은 거죠. 그죠? 아, 환율이 약세가 나타날 때 외국인들의 우리나라의 순매수가 좀 주춤할 수 있구나. 자, 여기 한번 보시죠. 환율이 1200원에서 1350원까지 이렇게 떨어지니까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올라오다가 주춤해 버리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환율이 이렇게 되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이 노란색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난 금요일까지는 괜찮았어요. 요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이런 뭐 우리나라 일부 대형주들을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3월 들어와서 매집을 강하게 했죠. 네, 이런 모습 보였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 환율이 같이 외국인들의 순매수 포지션이 조금 주춤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견조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견조했는데 만약에 이게 약세가 좀 더 강하게 이어지는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과거처럼 그죠? 이렇게 이런 구간에서 환율이 약세인 구간에서 주춤했잖아요. 예. 그러면 다음 주에는 만약 환율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약세가 된다라면 외국인 수급이 좀 주춤할 수 있고 외국인 수급이 주춤하다면 이퀄 우리나라 지수가 강하게 움직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여기까지 생각을 해둬야 되죠. 그죠? 그래서 지수 시장이 움직이는 그죠? 지수가 아주 강하게 움직이는 장이 되기는 다음 주에 환율에 따라 달려 있다. 물론 지금처럼 환율이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뭐 공격적인 매도나 아니면 뭐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를 유지해 준다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좀 쉬어가거나 일부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좀 포트를 주식을 조금 약간 줄이는 액션이 나온다라면 시장이 좀 출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라는 것까지 한번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판서에서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금, 원화,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원화만 지금 평가 절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나라 환율 상승, 원화 약세, 우리나라 원화의 평가 절하, 요거는 다 같은 용어입니다. 네,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거. 네.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 달러 인덱스가 주요국 통화 대비해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원화가 이 평가 절하 폭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 대비해서 이머징 통화들, 아시아 통화들 대비해서 조금 크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뭐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 이유를 먼저 한번 보고 그나마 시장에서 그러면 좀 버틸 수 있는 업종은 어떤 게 있을 것인가, 종목 어떤 게 있으실까, 어떤 게 있을까, 그거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자, 일단은 우리가 연간으로 봤을 때 지금 4월이잖아요. 우리 뭐 최근에만 하더라도 1월에서 3월까지 1분기 동안 외국인들이 역대급으로 순매수를 했다라는 것을 아마 자료를 다 보셨을 겁니다. 그죠? 기사도 많이 나왔고 19조 원 정도 순매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순매수를 했다라는 것은 뭐죠? 외국인들이 원화를 보통 가지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달러를 보통 가지고 있죠. 그러면 달러를 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을 19조 원어치를 살려면 이 달러를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원화로 환전을 해야지, 바꿔야지. 그러면 이거는 원화를 가치를 올리는, 원화를 살려고 하는 수요가 많아지는 거니까 원화의 강세 요인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뭘 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생각보다 다른 나라들 대비해서 좀 평가 절하가 나타난다.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외국인의 수급과 환율 변동의 이 직접적인 요인은 뭐 아직까지는 크게 없다. 왜? 선물에서 한 2.6조 원 정도 매도가 4월 들어서 4월에 선물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약 2.5조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또 부담되는 요인이잖아요. 선물 매도는 그죠? 근데 현물에서 얼마를 샀냐면 3조 정도 샀습니다. 3.3조. 그럼 3.3조 현물에 샀고 2.5조 선물에서 팔았으니까 이거 똔똔이 아니에요? 똔똔이?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상세를 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 여건이 환율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은 크게 미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 4월 말에요. 4월 말에 배당금. 우리가 보통 이제
4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해서 이제 배당금이 이제 계좌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외국인들이 받은 배당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국에 다시 송금을 해야 될 거잖아요. 송금을. 그러면 이거 원화로 배당을 받은 것을 어떻게 달러로 바꿔서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송금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가 되냐면 약 70억 달러가 된답니다. 70억 달러. 그러면 대충 우리나라 돈으로 환율, 지금 환율을 곱해보면 한 9조 원에서 9조 5천억 정도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달러를 바꾸려고, 원화를 팔고 달러를 바꿔야 되는 수요가 이런 부분들이 좀 원화 약세에 작용을 할 수 있다 정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4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우리나라 원화의 약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가 있다. 근데 이거 끝나고 나면 뭐 또 덜 하겠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달러 강세가 전반적으로 제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 아침에 이번 주에 제가 그 일발 장전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죠? 일발 장전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달러가 계속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로도 계속 강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네요. 큰일이네요. 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6개월짜리로 한번 볼까요? 네, 한 달짜리로 봐도 되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달러 인덱스가 105.68을 뚫고 지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년 동안의 흐름을 보면 전고점이 105였는데 105를 뚫고 지금 올라가고 있고, 작년도 3분기 그죠? 이후에 7, 8, 9월 달부터 10월 달 여기 106에서 107까지 갔었는데 거기를 향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달러 강세가 아주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달러 강세는 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 이렇게 강하게 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통화의 구성 요소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 제가 우리 815 가족분들한테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파일에 보면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주요 6개국 통화의 비중들이 나와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중, 약 60%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죠? EUR이죠. EUR은 뭐냐? 유로화를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유로화. 자, 그러면 다른 통화들이 상대적으로 뭐 그냥 있는다고 치고 유로화만 아주 약세를 보여도 달러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반대 통화니까. 이것을 통화하고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통화 중에 가장 큰 비중의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면 달러와 강세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이번 주에 그러한 이벤트가 만들어져 버렸죠. 그래서 유로화 움직임 한번 볼까요? 네. 자, 유로화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번 볼까요? 네, 박살이 나고 있죠. 네. 잘하면 이거 달러랑 또 페리티 이야기가 나오겠네요, 그죠? 1.085에서 지금 1.0677까지 이렇게 아주 유로화가 급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슈가 있었던가요, 이게 지금? 자, ECB가 4.50%의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유럽 중앙은행입니다. ECB가 유지를 하고 있죠. 계속 동결 그리고 네, 이번 주에도 동결을 했는데, 자, 지금까지는 동결인데 자, 문제가 뭐냐면 6월 달에 야, 우리 먼저 너가 연준 금리 인하하는 거 우리 못 기다리겠으니까 미안타, 우리 먼저 금리 인하할게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죠? 페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페드는 미국의 연준을 이야기하는 거죠. 페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 우리 자체만으로 우리 물가가 압력이 조금 둔화가 되면 우리 6월 달에 금리 인하할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자, 이게 달러 강세를 촉발시킨 또 하나의 요인 중에 큰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금리를 내린다고 하잖아요. 금리를 내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제가 금리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돈의 가치를 나타내 주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금리를 내리면 당연히 유로화의 가치는 조금 전에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래프가 이렇게 박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유로화가 박살나죠? 그러니까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는 연준과 ECB 간의 통화 정책의 차이에서 유로화 약세와 달러 강세가 시현되면서 이 달러 강세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히 달러는 여러분들 뭐니 해도 전 세계가 만약에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 경제가 파탄이 난다고 했을 때, 그래도 가장 끝까지 남아서 가장 늦게까지 버틸 수 있는 나라라면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당연히 천조국인 미국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시장이 불안해지면 불안감이 커지고, 뭐 이 불안감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죠. 네, 지정학적 리스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였나요? 하마스에서 지금은 이란과 다시 이스라엘 간의 이야기가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48시간 안에 이란이 이스라엘에 뭐 공격을 뭐 감행할 수 있다 등등 이런 이야기들이 이번 주 후반에 나왔죠. 이거는 뭐죠? 불안감입니다. 불안감이 커졌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원화를 꼭 쥐고 있겠어요? 아니면 우리나라 원화보다 조금 더 안전한 자산으로 옮겨놓고 싶겠어요? 당연히 미국과 같은 안전한 미국의 달러라든지 미국의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금이라든지 이러한 안전한 쪽에 내 자산을 조금 옮겨두고 싶을 겁니다. 근데 저처럼 뭐 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굳이 그걸 뭐 옮겼다 뭐 할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내가 어쨌든 자산이 좀 있다 하면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면 당연히 안전자산을 따라가게 됩니다. 안전자산을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서 달러의 강세가 안전자산 선호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다 정도 하나가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뭘 또 불안하게 만드나요? 유가지, 유가. 그죠? 유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고요. 유가를 올리게 되면 자꾸 물가를 불안하게, 물가가 지금 떨어져야 우리 금리 내리고 할 수 있는데, 그죠? 물가를 계속 자극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은 야, 금리나 6월에 하는 줄 알았는데 이거 큰일 났네. 7월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되면 유가 안 떨어지면 물 건너가는 거 아니야? 9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투자 심리가 자꾸 이렇게 금리 인하에 맞춰져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 이제 후퇴가 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또 그리고 문제는 보시면 본드 4.55 정도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 주에 보시는 것처럼 거의 4.6까지 지금 올라갔었습니다. 1년 동안의 흐름을 한번 볼까요? 자, 5년 동안의 흐름을 한번 보면 22년도 하반기, 23년도 하반기, 22년도 고점, 뭐 거의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장한테는 조금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의 포지션에 크게 변함은 없었는데, 물론 선물에서는 1조 원 이상의 매도 포지션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현물에서 변화가 없었던 거지. 근데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 펼쳐진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여전히 외환의 변동성이 커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보다 더욱더 주식시장에 영향을, 그죠? 더욱더 크게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됐기 때문에 주말에 오늘 여러분들 뭐 쉬시는 건 오늘까지 쉬시되 내일부터 열리는, 월요일부터 열리는 시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그죠? 선거를 전후로 인해서 변동성이 좀 심해질 수 있고, 그런 이벤트들이 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았을 때 우리가 좀 뭐 시장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어떨까, 뭐 그런 이야기들을 드렸었는데, 다음 주도 이 환율이라는 게 만만치 않게 버티고 있어서 한번 잘 제가 모니터링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나마 그래도 시장에서 주 후반에 조금 강하게 움직였던 테마와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조금 괜찮을 수 있을 만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다면, 애플이 그나마, 그죠? 최근에 안 좋았잖아요. 애플이 주가가 계속 빠지면서, 왜 아이폰 판매가
옛날처럼 신통치 않았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애플의 스마트폰 출하량과 이 추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죠? 증감률이 별로 높게 안 나오죠. 예. 중국이 결국에는 이제 애플한테는 큰 시장이었는데 중국 정부가 견제를 하고 뭐 화웨이를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이 애국심 마케팅으로 화웨이를 중국에서 많이 사고 하다 보니까 아이폰이 모델별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델별로 출시 초기 3개월 동안의 판매량이 점점 이렇게 감소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뭔가 기존의 스마트폰, 기존의 아이폰에서는 없던 기능을 넣어줘야 사람들한테 교체할 만한 아이폰을 꼭 사야 될 만한 그러한 이제 트리거 역할을 해줄 텐데 그게 결국에는 AI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 후반에 나왔던 것은 올해 하반기에 AI를 강화한 M4 칩으로 맥의 라인업을 전면적으로 교체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AI 기능을 탑재한 M4 칩을 공개할 것이라는 소식에 어디가 올렸냐? 그래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이 자, 이 온디바이스라는 것은 디바이스에다가 AI의 이 알고리즘 기능을 탑재를 한다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애플이 여기를 뭐 출시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당일날 새벽에 애플의 주가도 4% 오래간만에 올랐고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이 뭐 칩 설계를 하는 에이직랜드 그다음에 뭐 가온칩스 IP를 가지고 있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뭐 소켓 관련주인 리노스 공업 등등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HBM과 레거시의 업황이 지금 좋아지는 그런 두 개가 맞물리면서 우리나라 메모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그래도 시장이 지수가 하락한 거에 비하면 선방을 했죠. 지수는 지금 1% 가깝게 밀렸는데요.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자, 삼성전자는 0.48% 막판에 거의 1%까지 밀리다가 아래꼬리를 살짝 달았고 자, SK하이닉스도 0.53% 물론 금요일날 신고가를 가다가 밀렸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든 시장 지수 대비해서는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76만 주의 순매수를 유지를 했습니다. 물론 평소보다 어제보다는 그러니까 목요일보다는 한 10분의 1 정도 규모로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환율이 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 수급도 선방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어쨌든 모멘텀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이제 웨스턴 디지털에서 이제 주주 소환 그 고객사들한테 우리 가격 인상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낸 그 내용이죠. 이런 부분들도 여전히 반도체한테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HBM의 생태계에서 확장이 된 게 전력이잖아요, 전력. 결국 HBM이 이제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 같은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질 것인데 결국 데이터 센터가 이게 전력을 먹는 하마가 되다 보니까 전력기기까지도 이게 생태계가 커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압기에서 최근에 전선까지 그 부분들의 온기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봤던 게 여기 전력 인프라 관련된 변압기 쪽이었고요. 변압기. 그죠? 제로온 경기 4배 있을 때 PER 4배 때부터 봤고 HD 현대 일렉트릭 일진전기는 뭐 계속 봐왔던 거고 LS 일렉트릭은 200일선에서 아직도 싸다. 근데 이제 보시면 금요일까지 제가 업데이트는 안 해놓은 건데 목요일 종가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날 이게 올랐기 때문에 더 올랐겠죠. 밸류에이션이. 그죠? 전반적으로.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전력 인프라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은 10배가 넘어간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아직은 전선이 싸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도 가온전선이 밸류에이션이 제일 싼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가온전선이 금요일날 엄청나게 슈팅이 나오면서 이것도 목요일도 벌써 12배였는데 이거 더 올라가 버렸죠.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좀 부담스럽다면 조금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LS가 좀 편안한 후보군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LS는 목요일 기준으로 아직까지 5배, 6배 정도 수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LS는 자회사를 LS 전선을 가지고 있고 LS 일렉트릭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 동재련을 하는 LS MNM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LS를 가지고 있으면 최근에 이 HBM 생태계로 확산이 되고 HBM 생태계로 전력기기 섹터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섹터를 다 편입하고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해요. LS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그 밑에 얘네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최근에 구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요거까지도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전선이 조금 더 편안할 수 있지 않나. 요거는 원자력 ETF입니다. 원자력 ETF. 원자력 ETF가 변압기를 많이 담고 있다. 전력 인프라 관련된 전력 기기를 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보는 쪽은 자 1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다가오면서 제가 화장품, 미용 쪽 이야기를 계속 해드렸습니다. 그죠? 화장품, 미용기기, 미용 쪽 이야기를 해드렸고, 미용 쪽은 뭐 파마 리서치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요. 파마 리서치의 일부 제품이 지금 쇼티지다. 약국에서 못 구한다. 뭐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파마 리서치 주가는 우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갔죠? 파마 리서치. 여기네요. 그죠? 우리가 여기서부터 제가 우리 815 가족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10만 원,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 요 구간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13만 원을 장중에 찍었다가 약간 윗꼬리를 달았는데 어쨌든 추세가 살아있는 그런 그림이고 금요일에도 8만 2천 주의 수급이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네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용 쪽에서 그 다음에 휴메딕스 휴메딕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마 리서치의 PDRN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1분기 실적이 좀 잘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만약 1분기 실적 전이라도 좋은 뉴스가 나와서 주가가 좀 슈팅이 나온다. 그때 좀 챙기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화장품 중에서는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수출 데이터를 보니까 여전히 미국향으로 수출 데이터가 좋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은 브랜드 쪽을 보기보다는 ODM 쪽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근데 미국향 최근에 뭐 LT뷰티라든지 이런 쪽 안 좋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조금 약간 가격이 비싼 브랜드들이 수요가 약간 주춤하는 거고 결국에는 이들이보다는 인디 브랜드들, 저가 브랜드들은 여전히 괜찮은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ODM 관련된 기업들은 이쪽으로 주로 대응을 하고 있죠. 거기에서 미국향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그래서 1분기에 숫자가 잘 나올 수 있는 후보군 중에 하나가 잉글우드랩. 잉글우드랩. 뭐 금요일날 시장이 주춤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5% 정도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3일 연속 기간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1분기 실적을 앞두고 기간 수급이 양호하게 좀 들어올 수 있는 대표적인 좀 후보군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는 조선도 좋게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조선이 지금 시장에서는 관심은 뭐 별로 살짝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렇게 시장에서 관심이 없을 때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요거는 이제 조선주 세 개를 20%, 60% 비중으로 이제 모아놓은 조선 탑3 플러스 ETF라는 ETF의 추세인데요. 올랐다가 조정받은 상태인데 금요일날 살짝 올랐는데요. 자, 조선사도 실적이 이제 다 좋아진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조선사도 좋지만 결국 조선 기자재가 최근에 업황부진 몇 년 동안 업황부진에 따라서 구조조정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선 기자재들이 좀 괜찮게 숫자가 계속 이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 중에서도 KSP라는 게 종목 있죠. KSP, 그 다음에 세진중공업 이런 종목들인데 특히 KSP는 이게 조선만 하는 게 아니라 방산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요즘 방산 괜찮죠, 그죠? 그래서 이런 쪽도 나쁘지 않은 그런 부분이 대안이 될 것 같다. 좀 시장이 안 좋을 때, 그죠?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래도 대안이 좀 될 수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DIPNF도 하방이 좀 막혀져 있는 그런 종목군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제가 그래도 시장이 좀 흔들릴 때 좀 하방이 막혀져 있고 좋아질 때는 조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1분기 실적이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전체 시장이 크게 무너지면 이들도 다 같이 흔들릴 겁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시장이 그래도 좀 견조하게 지수는 제한적인 하락에서 버텨준다라면 요런 것들이 1분기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호전 업종, 호전주들이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좀 견조한 흐름을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방산 쪽에서는 저는 이제 드론이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드론 공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드론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안티 드론 관련된 부분들을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 공부를 한번 해보시는 거 방산 쪽에서는 좀 필요하다. 새로운 방산 관련주로서 생각이고요. 자, 이번 주 주간진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 텐데요. 자, 다음 주부터 우리가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시장을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잘 모니터링해서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투자 정보를 계속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내일 아침 월요일 일발 장전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의 키맨 민재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